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관계론 2주차, 2주차 첫 번째 비디오 클립이 될 것 같은데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1장, 2장 내용들을 요약하도록 여러분에게 요구를 했고 미리 한번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선배들이 썼던 교재 지구촌 정치학 이 부분을 읽어도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교재들이 다 비슷한 내용들이 좀 다른 형식으로 다른 분들이 사용한 서술한 거니까 뭐 내용은 큰 내용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같이 1장 첫 번째 부분들 1장 2장은 도대체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대해서 국제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한번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론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논문이나 책을 볼 때, 어떤 걸 접할 때 항상 본론부터 들어가지 않고 그 본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론 부분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접하면 본론으로 들어갈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대체로 마치 음식을 식사를 할 때도 본 음식을 먹기 전에 전체라고 하죠. 애프타이저 먼저 먹음으로 해서 위에 이제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니까 준비를 시켜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국제관계라고 하는데 도대체 국제관계가 무엇인가? 국제관계. 아, 핵심은 관계겠죠.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면 뭡니까? 인간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관계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나라 국자입니다. 그래서 국제, 국가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행위자가 돼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으로 행위자가 돼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국제 관계라고 하죠. 그럼 이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주권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 서양에서 유럽에서 발생하게 된 그 주권 개념이 현대 국제관계, 국제사회의 어떤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주권 국가를 가진 국가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국제관계라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연구자로서 또는 국제관계의 한 참여자로서 그 국제관계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제관계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국제 정치라고도 합니다. 그 얘기는 국제 관계, 인간 관계도 다양한 관계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국제 관계도 다양한 관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 관계의 영역이 있겠죠.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적인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적인 관계, 또 어떤 문화, 스포츠 그런 교류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제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관계라는 학문을 하게 될 때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미디어, 뉴스, TV, 라디오, 신문, 뉴스에서 접하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는 상당히 거대한 폭이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쉽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이 국경을 넘어갈 때 국제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한다거나 국경을 넘어가서 장사하고 비즈니스하는 걸 국제관계의 영역이 됩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관광, 국제관계의 영역이 됩니다. 국경을 넘어서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결혼 이런 부분도 국제관계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정치란 그런 다양한 분야의 관계 중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어떤 관계 그것을 국제정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국제 관계를 이야기할 때 다양한 그 분야에서의 관계를 다 이론적으로는 다 커버할 수 있지만 주로 정치 영역에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보통 우리 행정이나 정치나 이런 분야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제 관계 그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정치학에서 이야기할 때 큰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정치의 영역이고 하나는 경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 안보, 정치적인 영역을 다루는 국제 안보, International Security라는 그런 큰 틀이 있는 거죠. International Security라는 큰 기둥이 있고 또 하나는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라는 IPE라는 국제 정치 경제라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로 다루는 국제 관계의 어떤 큰 영역, 하부 필드라 그러죠. 하부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걸 국제 정치 경제의 영역에서는 무역이라든가 통화라든가 금융 통화라든가 뭐 IMF 뭐 환율 이런 것들이 국제 IP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영역이 되겠고 또 국가 간의 동맹을 한다거나 전쟁을 한다거나 최근에 미중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강대국 간의 이런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영역이 되겠습니다. 강대국 간의 영역이 이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영역에서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IPE 영역에서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그죠? WTO의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WTO에 뭐 한국이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IPE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들, 주권 국가들이 행위자가 되어서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국제관계입니다. 그 다양한 분야 영역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체육, 뭐 관광까지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큰 두 개의 큰 주요 영역이라고 하면은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국제 안보 영역과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 국제 정치 경제의 영역이 국제관계에서의 큰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가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영역은 현실주의 시각에 입각한 이론들이 더 잘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하는데 좀 더 유리한 그런 적합한 그런 영역이 되겠고,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하면은 자유주의적인 시각이 현실주의적인 시각보다 좀 더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관계는 바로 이 국제관계 현상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관찰하고 연구할 것이냐 얘기할 때 바로 연구 방법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연구 방법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 이 과학적인 방법이 소위 행태주의적인 방법,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하는데, 비헤이비어 행위한다는 거죠.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큰 전통이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고 이어져 왔습니다. 과학적인 방법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고대로부터 정치나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의 역사라든가 제도라든가 어떤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관적인 어떤 명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선악을 구분한다든지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질서라든지 법, 어떤 규범 하는 어떤 그런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가시적이지 않는 조금 더 관념적인 그런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산업혁명 그리고 근대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시기를 거치면서 자연과학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연과학의 지식이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과 달리 예전의 방법들, 그러니까 소위 새롭게 보편화되는 과학적인 방법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과학에서의 어떤 지식, 학문의 축적이 덜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가시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도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관찰자들도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학문의 지식의 축적이 체계화돼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학문하는, 연구하는 방법을 많이 빌려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귀납적인 것입니다. 현상들의 사실들을 모아서 중복되는 어떤 질서, 법칙들을 발견해내는 것. 그런 귀납적인 방법을 과학적인, 근대 과학적인 자연과학자들의 방법에서 채용을 해서 이제까지 연역적인 방법으로 해오던 학문을 좀 더 귀납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학풍이 상당히 방법론이 경쟁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이 국제관계라는 학문을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다 필요하다. 다 적합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통적인 방법은 질적 연구라고 그렇게 한번 특징을 지어보고요. 과학적 방법은 양적 연구라고 특징을 지어봅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계량화하고, 자연과학처럼 개념들을, 이전까지의 개념들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은 계량화하고, 또 양적 통계나 또 기타 어떤 그런 서베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양적 연구에 초점을 맞춰진 연구로 발전이 해왔는데,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의 어떤 직관적인 어떤 명제라든가 직관적인 어떤 법칙, 이론, 원칙, 그런 것들이 과연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과학적으로도 검증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바로 과학적인 양적 연구를 통해서 이 질적 연구의 명제들을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구체화하고, 그러니까 질적으로 연구된 것을 정말 그러냐 하고 검증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이론화하는 서로 상이하게 보여지는 이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법론적인 발전이 과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를 포함한 이 국제관계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를 더 선호해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양적 연구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연구의 대상이 어떤 현상이냐에 따라서 어떤 연구 방법론이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국제관계 중에서 갈등이나 정치적인 영역의 현상을 관찰하고 연구할 때는 다시 얘기해서 국제 안보 영역에서의 현상을 연구할 때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좀 더 유용하고, 또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반면에 국제 무역이나 어떤 국가 간의 교류, 어떤 협력, 국제 기구, 국제 그런 어떤 조약, 그런 것들 협력을 대상으로 하는 주로 하게 되는 국제 정치 경제 영역의 현상을 연구할 때는 자유주의 시각에 의한 그 이론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각자 연구의 관찰의 현상의 특징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방법이나 과학적인 방법 어느 쪽이 더 내가 관찰하고 연구하는 현상에 적합하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 방법론적인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둘이서 두 가지 방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좀 더 구체적인 더 바람직한 이론을 생산해낼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론화한다고 그러는데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또 현상을 관찰해서 이론을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연과학에서 그렇게 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마커를 놓으면 떨어집니다. 파란 마커도 떨어지고 까만 마커도 떨어지고 빨간 마커도 떨어집니다. 놓으면 떨어진다 하는 이 현상들, 이 세 가지 빨강, 파란, 검은 마커들이 놓으면 떨어진다는 이 현상들을 관찰해서 이것을 공통점을 발견하니까 마커들은 놓으면 떨어진다. 그런데 마커가 아니라 볼펜도 놓으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마커와 볼펜을 물질이라고 띵이라고 한번 일반화해서 물건들은 놓으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론,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칙을 이제 다른 현상들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컵도 놓으면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그죠? 떨어진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왜? 물건은 놓으면 떨어진다는 그런 이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 정말로 떨어질 것이냐 궁금하면 실험을 하겠죠. 이것을 정말 놔봅니다. 깨질까요? 실험해 볼까요? 자, 그래서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럼 사회과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회과학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들을,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론화합니다. 그러면 이론이 왜 사회과학에서 필요할까요? 이론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관찰 대상은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뭡니까? 국제관계 현상을 관찰하는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국제관계 현상은 너무나 많죠. 뭐 국가가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을 한다. 미중 간에 군함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근접해서 항해함으로써 어떤 위기가 고조됐다. 전투기들이 근접해서 위기가 고조됐다. 군사훈련을 했다.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는데 그것을 관찰할 때 마치 이런 한 물건을 관찰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관찰할 수 있겠죠. 관찰하는 것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이게 사물이라면 사물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론인데, 그래서 이론은 현상, 사물들의 어떤 축약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A라는 물건을, 현상을 관찰하려면 다양한 요인들을 다 관찰을 해야 되겠죠. 이쪽에서 보는 거, 요 모양, 저 모양. 예를 들어서 저를 관찰한다 하면 머리카락 색깔, 머리가 얼마나 긴가, 눈이 나쁜가 좋은가, 눈썹이 어떤가, 키가 어떤가, 가슴둘레가 어떤가, 몸 겉모양만 관찰을 하려고 해도 무수한 종류의 요인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김태환이 누구냐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정보들이 다 필요할까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죠. 김태환이 누구냐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얼굴로 치면 주요 부위들만 설명을 하면, 관찰하면, 굳이 이런 지엽적인 것들을 설명하거나 관찰하지 않아도 충분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들을 관찰하면 그게 충분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역시 축약된 모습인 거죠. 축약된.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현실의 축약된 모습을 미리 보고 이론을 적용해 봄으로써 그 이론과 벗어난 부분들은 만 우리가 관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이란 현상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이죠. 소위 맨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도가 있으면 어떤 길을 잘 목표물을 향해서 잘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냐에 따라서 이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 안보라는 현상을 관찰할 때는 현실주의 시각에 입각한 이론들이 적합하고, 관찰할 때는 국제 정치 경제 현상들을 관찰할 때, 연구할 때는 자유주의 시각에 입각한 이론들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는 것은 안경과 같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보, 멀리 있는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는 우리가 망원경과 같은 가까운 그런 안경을 쓰겠죠. 근데 너무 작거나 가까이 이런 작은 부분 그 현상을 관찰할 때는 현미경과 같은 안경을 쓰겠죠. 그렇죠? 그런 다양한 용도로 해서 이론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관찰하느냐,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이론들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마치 도구로서, 그렇죠?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자유롭게 적절한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전문가인 것처럼, 그런 이론들도 적절하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훌륭한 연구자, 관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들은,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이 좋은 이론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석 양식이겠는데요. 그러면 이론은 현상의 축소판으로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좀 더 분석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화해서 좋은 이론은 잘 분석하는 것은 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떤 이론이 좋은 이론이냐 하면은 잘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하는 것. 그러니까 네 가지입니다. 분석 양식에 있어서 레벨 모드 오브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기술이라는 것은 묘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description, describe. 묘사하는 것과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혼동해서 혼란스럽게 사용을 하는데, 설명은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묘사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묘사한다는 게 그림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환 교수의 얼굴을 묘사한다는 것은,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사진처럼 초상화 그려서 제시하면 그게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잘 기술하는 것입니다. 묘사라고도 하고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description입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 팩트를 잘 설명하는 것 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잘 초상화를 잘 그리면 그 다음에 왜 그런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라는 질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코제이션,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환 교수의 초상화를 쫙 사진처럼 보니까 뭐가 있네? 안경을 꼈네? 그럼 안경을 꼈으면 안경 낀 모습 그대로 제시하면 그건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경을 끼웠나? 눈이 나쁘기 때문에 김태환 교수는 안경을 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기술한 것이 아니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설명한 겁니다. 김태환 교수는 안경을 끼고 있다. 묘사입니다. 김태환 교수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있다.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론을 통해서 국제관계 현상을 잘 묘사하고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현상을 좋은 이론으로 묘사를 첫 번째 합니다. 뭐라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고 있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관세를 서로 막 엄청나게 부과하더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럼 왜 관세를 부과하고 왜 무역 전쟁을 하는가? 무역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무역 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예측이란 뭐냐?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면, 이런 경쟁 관계를 계속 긴장이 높아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군사적인 충돌, 군사적인 전쟁으로 갈 것이다. 그건 뭡니까?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방이란 무엇이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는 것은 좋다 하면 처방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나버려 두면 됩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일에 전쟁을 할 거면 빨리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전쟁이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천천히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 천천히 전쟁하게 처방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우리 같은 나라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질 거야. 전 세계에 큰 혼란이 올 거야.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안 돼. 그럼 뭡니까? 전쟁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 어떤 처방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서로 관세를 막 높이는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이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서로 양보해서 관세를 높이지 말도록 하든가, 아니면 관세를 높이는 속도를 좀 더 순차적으로 하든가, 어떤 전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죠. 그게 바로 처방이죠. 마치 우리가 병이 들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수업하는 것도 결국 이 코로나 때문인데, 코로나를 때문에 뭔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의사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열이 납니다. 기침도 납니다.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기술하는 것이죠. 묘사하는 겁니다. 왜 열이 나요? 제가 어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어저께 했어요. 일주일 전에 했어요. 그래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열이 나는 이유를 이야기한 거죠. 원인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식사를 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묘사와 환자가 자기 자신을 잘 상태를 묘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왜 그랬는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제가 설사가 나오는데 아마 어젯밤에 상한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잘 설명을 하든지, 그죠? 설명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묘사는 해야죠. 지금 설사가 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가 혹시 어제 음식 먹는 거는 문제가 없었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묘사, 기술 단계에서 인과관계 단계, 설명 단계로 옮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상한 음식을 먹고 설사한 것이라면 당신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약을 드십시오 하고 약을 처방해 주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플라톤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나는 플라톤인 것 같은데요. 나는 사회에, 의사는 사람의 문제, 사람에게 건강, 사람의 문제 있는 것들을 정상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치료 역할을 한다면, 철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소위 정치인들, 사회학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뭡니까?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사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철학자들이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론. 그러니까 좋은 이론이라는 것은 관찰하는 현상을 잘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네 가지들을 다 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뭐 없다 아직까지는 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좀 자연과학에 비해서 이론화가 부진합니다. 한 기술 설명 요 정도까지는 뭐 좋은 이론들이 뭐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하는 그런 현상을 그런 이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 단계만 가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죠. 물론 자연과학에서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지만 우리 태풍 진로들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기계를 가지고 그런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왜 기상청에서는 제대로 태풍의 진로를 예측을 못하느냐? 우리가 뭐 그런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그처럼 예측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에서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 사회과학에서 처방까지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럼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네 가지 요인을 두루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노력 속에서 조금씩 뭐 학문뿐만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 살아봐야 여러분들 뭐 별거 있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그게 뭐 수천 년 인류 역사 많은 책들을 보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틀린 이야기 같지도 않아요. 인생 살아봐야 뭐 별거 있나? 그러면 인생 살아봐야 별거 없으니까 그냥 뭐 안 삽니까? 여러분처럼 혈기왕성하고 꿈도 많고 어떤 의욕이 왕성한데 안 삽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지나고 나니 생각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죠.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도 별건지 별거 아닌지 한번 별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고백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지금은 별거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석 수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석 수준은 그럼 무엇이냐? 이론이 그죠? 현상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 그죠? 잘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를 그러니까 저죠. 김태환 교수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온전히 잘 분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최고의 것들은 3D 입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CT를 찍죠. MRI를 찍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모든 각도에서 다 이렇게 찍어서 입체화해서 좀 더 잘 어디에 몸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분석을 풀리 잘 하기 위해서 그런 MRI나 CT 촬영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엑스레이를 딱 단면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MRI나 CT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뭡니까? 한 면만 찍었었죠. 한 면이라는 걸 이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관찰할 때 현미경 할 때 반드시 현미경은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입체 현미경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단면을 만들죠. 아주 얇게 단면을 만들어서 그것을 거의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현미경에다가 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르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 현상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잘라서 보는 거거든요. 관찰할 때는 늘. 그러면 그 어떤 면을 자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무수히 많은 단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를
온전하게 분석하고 관찰하려면 무수히 많은 단면을 자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기술이 발달해서 가능한 것이 바로 MRI이고 CT 촬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아니 뭐 여기 엑스레이 찍으면 뭐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MRI를 전체를 다 찍어보세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무조건 MRI나 CT를 찍으라고 하지는 않죠. 그냥 엑스레이 하나 정도 찍으면 다 알 수가 있다고 의사들 판단하잖아요. 병원에서. 그 얘기는 무수히 이론적으로 많은 단면을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면을 찍으면 특정 단면만 관찰하면 대체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하는데 충분하다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분석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무수한 분석 수준이 있겠지만 대체로 학자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수준, 세 가지 정도 단면을 잘라서 관찰을 하면 그 국제관계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인 수준, 국가 수준, 국제 체제 수준, 인디비주얼 레벨이라 그래가지고 개인 수준.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거의 상당히 험악하게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경쟁 관계에 군사력 충돌만 없었지 거의 뭐 험악하게 지금 긴장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미중 갈등의 준전쟁 상황을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때 개인 수준에서 관찰을 한다면 그죠? 묘사, 설명, 예측, 처방을 하는 겁니다. 왜 미중 관계가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시진핑이라는 지도자와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그죠? 서로 케미가 안 맞는 거다. 서로 만일에 시진핑이 아니면 좀 더 부드러운 지도자였다면 트럼프가 아니라면 좀 더 부드러운 지도자였다면 미중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좀 더 협력하고 더 대화와 어떤 좀 더 부드러운 현상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이 지도자가 문제다 하고 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뭐 개인인데 뭐 중국 사람 지나가는 사람 하나, 미국 사람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정책 결정권자. 그러니까 가장 그 국가를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행위하는 그 미국의 행위의 결정을 하는 최고의 결정권자를 가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이렇게 그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갈등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주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거에서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트럼프가 재선할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이 새 대통령이 될 것이냐. 왜 그게 중요합니까? 개인 수준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험악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또 재선하게 되면 어떻게 예측합니까? 계속 험악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낙선하게 해야 한다 하고 처방을 하면 이거는 주권국가 내정 간섭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처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일단은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죠? 개인 수준에서 트럼프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하고 예측을. 그러니까 개인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 수준은 무엇이냐? 중국과 미국이 왜 이렇게 갈등을 하느냐?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국가적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반면에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보거나 국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볼 때 그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또는 권력을 다시 맡기지 않는 거죠.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것에 불만족하면은 유권자들이 정권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됐던 트럼프가 아니던
민주주의 시스템 때문에 경제를 더 나아지게 국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격상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중국 국민들의 경제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국민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상당히 크게 감수해도 큰 불편한 것이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정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역조, 중국에게 미국이 무역적인 손실이 컸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확 누적되어 왔던 것을 미국이라는 국가는 어떤 지도자가 정권을 잡더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국가적인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개인의 특징, 개인의 성격, 개인의 스타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인 수준은 그 국가의 체제의 시스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로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민주주의 시스템과 비민주주의 시스템 간의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체제 수준은 무엇인가? 국제 체제 수준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렇게 지도자여서도 아니고, 뭐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뭐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 구조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냉전 이후에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2인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라는. 이것은 국제 구조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든 독재 국가든 권위주의 국가든 뭐 어떤 체제의 국가든지 내가 1등 국가고 가장 강대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전해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이라는 것이죠. 인간 본성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체제가 원래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이기 때문도 아니고 중국이 권위주의이기 때문도 아니라, 미국의 월등한 1등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 힘에 중국이 막 추월해 오려고 하는 이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이대로 가만히 두면 미국을 능가해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하게 되고 초강대국, 지구촌을 이끌어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미국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어떤 국가든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국제체제 수준의 분석입니다. 심지어 중국이 아니라 만일에 대한민국이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군사적으로 성장해서 미국에 도전할 만큼 커졌다면, 그때는 미국과 한국이 경쟁하고 미국이 한국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아마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는 우리가 이전에 비슷한 경험들을 했어요. 유럽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재건되고 그랬을 때 미국에게 도전하지 않을 만큼만 재건시키는 거죠. 일본도 여러분은 아마 좀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1980년대에 상당히 일본의 어떤 국력이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이것이 세계 2등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의 발달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죠? 뭐 퍼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일본이 이제 일본도 아니다, 노라고 할 수 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재팬, 뭐 이런 책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고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미국이 용납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충돌, 미국과 어떤 미일 갈등, 미일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중국과의 뭐 이 갈등 못지않게 상당히 큰 늘 미디어를 장식하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체제 수준에서는 바로 그렇게 국제 구조가 갈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현상을 미중 갈등의 현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인 수준, 국가 수준, 국제 체제 수준 요 세 가지 정도로 잘라서 현상을 관찰하면 100%는 아니라도 우리가 필요한 다시 얘기하면 현상을 잘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만족할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 세 가지 수준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준이 주로 이제 분석 수준을 얘기할 때 레벨 오브 애널리시스를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구화하고 세계화되면서 여기 뭐 세계 수준이라는 새로운 지구 수준 혹은 지구 수준, 세계 수준이라는 네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국가 수준, 국제 체제 수준은 뭡니까? 주권 국가들 간의 힘의 어떤 균형이 어떻게 됐냐,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를 따지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주권 국가입니다. 행위자로서의 국가, 그죠? 행위자로서의 주요 행위자인 국제관계에서의 행위자인 국가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세계 수준, 지구 수준이라는 것은 국가들이 구성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하나의 단일한 어떤 구성체로 보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왜 일어나냐 하면 어떤 지구 환경이라든가 어떤 한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국가 간의 협력, 국경을 넘어서 이해관계가 얽혀설켜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기후 또 환경 문제 지금 요새 같으면 코로나 문제 이 코로나 문제는 어떤 한 국가에 국한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지구 전체를 단일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단일 관찰로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석 수준에서 자를 때 이런 지구 자체를 그러니까 통으로 아까 저를 볼 때 그죠?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있는데 아예 전체를 통으로 하나의 단일체로 단일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관찰하는 그런 거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일부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에서는 유용하기도 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구가 단일체로서의 어떤 정치체도 아니고 결국은 지구는 서로 깊이 상호 의존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화가 세계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정부라 그럴까 하나의 어떤 지구로서의 단일체로서의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를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견해가 나뉘죠. 뭐 혹시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만화 영화나 과학 영화 사이파이 영화들을 통해서 볼 때 외계인의 침입을 받거나 할 때는 지구가 단일체로서의 뭐 방위군을 형성한거나 아니면 지구 차원에서의 단일체로서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구 자체가 하나의 영역 장으로서 행동의 그 관계의 장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요 레벨은 이 수준은 뭐 생각이 각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행위자 이야기가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국제 관계라고 할 때 국가들 간의 관계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학문의 타이틀 자체가 국가가 주요 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애플이 뭐 어떤 기술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그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삼성이 한국 기업입니까?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보통의 경우에 기업을 얘기하고 회사를 얘기하면 그 회사가 속해 있는 회사의 국적을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규모가 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 뭐 GE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본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라고 하지 사실은 삼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로 따지면 삼성의 주식을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훨씬 더 과반수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외국 사람 비율이 한국 사람 비율보다 더 많은데 삼성이 여전히 한국 기업인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다국적 기업.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그 행위자들은 어떤 보통의 어떤 규모가 작은 주권 국가보다도 오히려 그 다국적 기업 하나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그래서 국가가 아니면서 국제 관계의 어떤 현상을 국제 관계의 어떤 주요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IP 국제 정치 경제 영역으로 가면 이런 기업과 같은 것들이 주권 국가 못지않게 상당히 큰 행위자입니다. 물론 여기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국제 안보 영역에서는 주로 그래도 국가 행위자가 주요 행위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딱 보이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국제 안보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그런 시각들의 이론들이 더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IPE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이고요. 그렇다면 현실주의 이론들은 주요 행위자를 국가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에서는 국가도 주요 행위자이지만 국가 이외의 주요 행위자들을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주요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어떤 뭐 유사한 점, 다른 점들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또 대안 그 시각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 문제들은 그렇게 하고요. 물론 비국가 행위자로서 국제 기구들도 있죠. 뭐 국제 기구들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뭐 NGO들이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도 비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IGO라 그래가지고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하는 것은 정부가, 주권 국가가 구성원이 돼서 설립한 국제기구들을 얘기하는 것. 대체적으로 UN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뭐 WTO나.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도 NGO가 있습니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해가지고 비국가 행위자들이 구성원들이 조직을 조직한 그런 국제 기구들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국제 관계에서의 행위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도어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 이게 내일 수업인 지금 전날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이제 2주차가 시작되는데 2주차 이전에 요약을 1장, 2장 요약을 해서 벌써 올린 우리 학생들이 어젯밤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어젯밤이니까 월요일 날 밤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두 학생이 박유원, 안성경 학생이 아주 요약을 잘 했습니다. 안성경 학생은 한 3페이지 정도 요약을 했고, 박유원 학생은 둘, 넷, 여섯, 6페이지 반 정도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한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약 분량은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읽으면서 교재의 내용을, 여러분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교재의 내용을 여러분이 요약한 이 요약만 보고 발표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것이 각자에게 적합한 요약의 어떤 양적 분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여러분이 요약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질문을 해달라고 그랬었죠. 지금 안성경 학생, 박유원 학생 전부 다 질문을 넣어줬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제가 주문한 것에 매우 충실하게 한 학생이라서 지금 처음이라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 모든 학생들을 다 소개하기는 지금 거의 30몇 명, 4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어의 시스템에 그 과제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쭉 스크린을 하고 필요한 코멘트들을 제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더 코멘트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Q&A 그 공간을 통해서 도어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학우들이 그것을 보고 또 거기다 댓글을 같이 자유롭게 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간적으로 한데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뭐 유익한 수업 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비디오 찍는 동영상을 찍는 이 분량이 있지만 여러분들 편의대로 이것을 다시 반복하고 싶으면 거꾸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좀 말을 일부러 좀 빨리 하는 편인데요. 많은 내용을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속도를 늦춰도 되고, 어차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청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별로 뭐 그냥 빨리 지나가도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2배 속도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형편 맞게 하시더라도 꼭 동영상 강의는 거르지 마시고 꼭 시청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요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 이해가 훨씬 더 쉽고 그것이 이제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안성경 학생이 질문을 해놓은 게 15세기 이전까지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15세기 이후 기술 발전을 통해 강대국이 된 유럽 국가 사이의 주변국에 대한 정치적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놓고 거기다가 유럽 국가는 형식적인 국가 간 평등을 보여주나 실질적인 내정 간섭이 존재하였고,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4대 정책을 하지만 조공국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하고 자주적인 주권을 인정했다. 뭐 이런 답변, 본인의 나름대로의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2장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답변까지 해서 여러분들 생각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면 제가 이제 토론 그 섹션에서, 도어 시스템의 토론 그 공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유원 학생의 경우에는 뭐 질문들이 여러 질문들을 해줬는데 전간기
건강기 미국이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도했는데 왜 참여가 불발됐고 경제적으로 유럽 국가를 도울 수 있던 미국이 고립주의를 기반으로 비협조적이었나요? 이것도 역시 2장 국제 질서의 역사 부분을 읽으면서 요약하는 가운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거듭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지 않을까 하고 국제사회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을 만든 것이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주도한 것이 윌슨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인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가장 국력이 1등 국력으로서 물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국제사회에 이제 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의 국력은 세계 1등이었었죠. 그러나 미국이 그 1등으로서의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1등 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원치 않았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 미국의 특성.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를 이제 그 현상을 미국이 국제연맹을 만들어 놓고 왜 미국은 빠졌느냐 하는 그런 국제 관계 현상이죠. 국제정치 현상이죠. 이 현상을 분석을 할 때 어떤 수준에서 이제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고 이제 국가 수준에서 본다면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유럽의 끊임없는 유럽 사회에서의 어떤 전쟁과 갈등과 거기에 신물이 난 사람들인 거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떠나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늘 전쟁의 연속성에서 어려웠던 그 유럽 사회를 보고 지금도 유럽 국가들은 서로 자국의 이익, 민족주의에 의해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게 싫어서 온 곳이 아메리카 신대륙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들었던 국가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립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 세상에서 우리끼리 살 거야. 우리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싫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독특한 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출발한 국가가 없는 것이죠. 보통 국가는 태어나고 나니까 국가가 있었는데 미국은 태어나면서 국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고 이런 국가를 만들자 하고 건물 짓듯이 건축물 짓듯이 디자인하고 만들어진 어떤 인조물로서의 국가인 거죠.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 내정만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멀로주의라고 하는데 국제사회에 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콕 박혀서 집도 크겠다. 그죠? 아메리카 대륙이 크니까 유럽만큼 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간섭 안 하고 우리끼리만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 참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참전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다만 동네에서 싸움 일어났을 때 싸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군사 무기가 필요하고 또 이제 군사 무기 전쟁 무기 만드느라고 일반 생필품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팔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팔고 저쪽에도 팔고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나 챙기고 그러면 미국은 우리는 좋은 거지. 우리가 동네 싸움에 껴들 이유는 없다. 동네 싸움에 오히려 우리 이익만 챙기면 된다 하고 관심을 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처음에 참전을 안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에서 보면 미국의 상선이 그죠? 독일의 유보트라고 하죠. 이 최초의 잠수함에 의해서 손상을 입고 격침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한테 피해 줄 생각이 없었는데 내 일에 관여하지 마. 나도 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이런 주의였었는데 그래서 너네들 싸워서 필요하니까 물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물건 팔아주고 오히려 너희들한테 도움을 줬는데 왜 너는 나를 해코지해? 왜 우리 상선을 부셔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상선은 영국에게 뭐 장사하러 갔던 그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니까 독일에도 도움을 주고 영국에도 도움을 주고 양쪽에서 이익을 받던 미국이 얄밉겠죠. 자기만 도와주면 좋은데 적국에까지 도와주니까 얄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건데, 그래서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고 싶어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윌슨이 상당히 이상주의자죠. 공부도 많이 하고 상당히 그런 민주당의 정치인이었는데, 그래서 국제사회를 이제 리그 오브 네이션을 만들어서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이제 전쟁하지 않고 그런 국제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 일을 국제사회 일을 봐야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인데 왜 갈등해 왜 그래 왜 싸워 하고 얘기를 듣고 소유 조율하고 그건 싸울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하고 동네 일을 그죠 국제사회의 일을 이제 관여하고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윌슨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의 강대국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데 급급했으니까 그게 에스컬레이션 돼 가지고 서로 전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나쁘게 발전하지 않도록 서로 잘 상의하고 이렇게 하자. 그 도구로서 국제연맹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윌슨이 주도를 했는데 전승국이니까 그리고 전쟁 승리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니까 아무래도 힘이 있는 거죠.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말빨이 서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의 어떤 뭐 입지가 상대적으로 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딱 그런 역할이었었어요.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그건 윌슨 개인의 어떤 성향이고 개인이 국제사회를 보는 비전이었지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성향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유럽의 싸움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야 해? 전쟁 기간 내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관여 손 끊고 다시 우리끼리 이제 살면 돼 하는 그런 고립주의적인 그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전쟁하느라고 전쟁에 반대하고 또 전쟁하느라고 우리가 쓸데없이 국제사회에 참여해서 이런 전쟁의 어려움을 이렇게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끌려가가지고 죽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이 반대 여론이 있었겠습니까? 원래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 싫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윌슨이 당선이 안 된 거예요. 대통령 안 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윌슨의 일이 정작 자기가 만들어 놓고 미국은 거기에서 가입도 안 하고 그냥 만들어만 놓고 빠이빠이 하고 간 격이 된 것이죠. 그것은 국가 수준에서 분석해서 설명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이게 만일에 권위주의 시스템이었다면 비민주적인 시스템이었다면 미국이 국가의 형태가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도자가 했다면 계속 그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리그 오브 네이션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갔을 겁니다. 근데 미국의 시스템이 성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잃어버리니까 쏙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정권의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고 민주주의 시스템 그런 국가들은 좋게 얘기하면 정권 그 정책의 취약성 연속성이 좀 덜하지만 상당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최선의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시스템은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그럼 왜 민주주의를 하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또 계속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하려고 애를 쓰느냐? 민주주의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장 최선으로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최악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데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최선을 가장 좋은 것을 얻기에 좋은 시스템이라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민주주의 하면 선거도 해야 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정권 바뀌면 막 다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죠? 선거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막 그렇습니까? 비효율적이거든요. 누가 봐도 옳은 건데 조금만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하면 AI에 물어보고 컴퓨터 조금 돌려버리면 A라는 정책 결정이 아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 결정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 결정이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냐, 충분히 숙고하는 그런 과정을 걸쳤느냐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이것은 이게 맞아 해서 그걸 선택하면 결정하면 될 것을 이거를 다 이해하고 뭐 어떻게 얘기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까지 불평까지 다 들어서 수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합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그걸 하는 거거든요. 왜? 만에 한해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그죠? 의도가 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그죠?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과학에서 예측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 인간사를 사회 국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게 누가 100%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정책 선택이 손실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개인의 국민들에게 손실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한 숙고와 토론과 견해의 교환, 협상 뭐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설사 그 결정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 의견도 충분히 냈으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그게 손실이 되더라도 다시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와 어떤 그 용기가, 그죠? 어떤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함께 협력해서. 그런데 옳다고 뻔히 봐도 이게 옳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택을 되면 그것이 유익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의견이 묵살되고 거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리고 만에 한해 이것이 나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다면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어떤 무시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거봐라 하고 그 반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정책 결정을 하는데 갈등과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절차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절차가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충분한 적법한 그래서 듀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적정 절차,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어떠한 결정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일을 성취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이렇게 하면 뻔히 될 일을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이야기하고 손실하고 지금 다급한데, 더구나 위기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건너뛰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못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방지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내고 고민한 지금까지의 가장 최선의 시스템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민주주의는 최선의 결과를 위한 어떤 효율적이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 정작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거기에 가입도 안 하고 쏙 빠져버렸던 그 현상도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을 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이 나오죠. 어떤 미국이 아니면 또 어떤 국가가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합의를 보고 했을 때 그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 여론, 국내 정치적으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국내 정치의 서포트를 받아야 그 국제사회에서의 행위가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가 한일 간의 그 위안부 그 문제 그 해결하는 그것도 결국은 국제사회의 그 약속 아닙니까? 국경을 넘었으니까 일본과 미국 사이의 약속인데 그 행위가 국내 정치의 서포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무산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거죠. 국가의 행위에 신뢰에 타격을 입는 것이고, 그런 안 좋은 경험을 서로 하니까 양국 간의 관계는 후퇴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외교적인 정책을 펼 때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와 항상 같이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 로버트 푸트남이라는 학자는 투 레벨 게임이라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최고 정책 결정자들은 두 가지 수준에서 게임을 한다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에 어떤 게임을 해서 자기의 어떤 정책을 자국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 국제사회의 게임을 하는 반면, 또 어떤 게임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정치에서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국내 정치에서 어떤 상대 당과 상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정치 관계에서 국제사회에서 하는 이 정책 결정에 서포트 되도록 그런 게임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외교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사회에서 제대로 사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의 문제와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한 요 정도 하면은 2주차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대충 한번 훑어 본 것으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그 요약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 한번 1장, 2장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더 이해하고 숙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도어 시스템에서 Q&A 그 공간을 통해서 질문 주시고 그렇게 하면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